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평생 장사하며 살아온 정순자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72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 좌판에서 미나리, 깻잎을 팔며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잠들 무렵이면 그제야 반찬거리를 정리하고 새벽 어스름이 비치기 전 다시 좌판 준비를 하던 삶이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엔 늘 파스 한 장이 붙어 있었지만 저는 제 삶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삶이었으니까요. 살다 보면 사람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이야기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죠. 누군가에게는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제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한 사람. 제 며느리 김서영 씨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냥 서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도 너무 많은 사연과 후회가 얽혀 있어서 어쩌면 아직까지도 저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1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1970년대 초반 여자들이 일찍 결혼하던 시절이었지요. 당시 남편은 말술을 마시던 사람이었고 술만 들어가면 손찌검이 잦았습니다. 그땐 여자가 맞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하고 혼자 앓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후 몇 해가 지나자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 집에 다른 여자를 불러 낮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제 마음에 깊은 금을 남겼고 남편과의 신뢰는 그날 이후 무너졌습니다. 얼굴 붉히고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아들이 7살 되던 해 남편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었지요. 남편 없이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시장에 나가 좌판을 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에도 손끝이 터져 피가 나도 저는 미나리를 씻고 깻잎을 다듬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빨래, 청소, 김장까지 혼자 해내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도시락을 들고 학교 창문 너머로 몰래 들여다보던 기억이 납니다. 저 아이가 밥은 잘 먹는지, 친구는 있는지, 혹시 괴롭힘은 당하지 않는지. 그 창문 너머로 제 아들의 웃는 얼굴만 봐도 하루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저 아이만은 배골지 않게 기죽지 않게 키우자.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은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말썽 한 번 피우지 않았고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후 서울로 올라가 용접 기술을 배우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도 불평 한마디 없던 아이였습니다. 손에 기름때 묻혀가며 돈을 벌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며 저에게는 매달 용돈까지 챙겨주던 아이. 틈날 때마다 전화해서 엄마, 오늘 반찬 뭐 드셨어요? 내일 휴무라 내려갈게요.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27살 되던 해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서울 강북의 조그만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아이였고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눈빛이 따뜻해서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그다지 많지 않아 보였고 우리처럼 어려운 집에 시집 온 이유가 뭔지 의심도 했습니다. 설마 돈 보고 온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편견은 며느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에도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파스를 붙여주고 무릎에 뜨거운 찜질팩을 올려주며 등을 쓸어주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말동무가 되어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어주던 아이.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된 날도 기억납니다. 그 아이가 있어서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결혼 2년 차 무렵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에서 2층 높이에서 떨어졌고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재활치료만 잘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희망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났고 집안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웃음을 잃었습니다. 매일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울었습니다. 3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킨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병원 일을 그만두고 하루 24시간 남편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허리에 쿠션을 받쳐주며 자세를 바꿔주었습니다.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고 항상 차분하게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하였는데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하였고 며느리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에도 없는 악담을 며느리에게 쏟아붓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결국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또다시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깊은 우울감으로 하루 종일 말을 놓았던 날이었고 저는 그 화살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간호했으면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만 떨궜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불안했지만 자존심에 잡으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엔 말소리 하나,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안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휠체어 생활은 몸보다 마음을 더 병들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날들이 이어지며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라디오도 꺼버린 채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은 생기 없고 희망조차 사라진 영혼 같았죠. 하루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고 말랐던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죽고 나면 그 사람 좀 찾아줘.
엄마 때문에 집 나간 거잖아. 그 사람 나한테 너무 잘했어. 지금 생각하면 고마운 사람이었어. 내가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9. 너무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급성 심정지라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마음이 먼저 죽었던 아이였다는 걸. 장례식에는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 친구 몇 명과 이웃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꽃도 몇 송이뿐이었고 장례식장 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서영아. 그날 이후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주민센터, 병원, 예전 직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도 뒤져보고 간호조무사 협회에 문의도 해보고 지하철역마다 붙은 무료 전단지, 속 인물 사진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장사를 접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들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서영이의 이름을 수없이 적었습니다. 정답게 불러본 적 없는 이름. 따뜻하게 대해준 적 없는 사람. 그 아이가 보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올해 봄, 동네 마트 게시판에서 우연히 작은 포스터 하나를 봤습니다. 노인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 따뜻한 손을 잡아주세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마음에서인지 모르게 저는 그 종이를 찢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봉사라는 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막상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서영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40대 초반의 여성. 눈빛은 멍하고 말은 느릿느릿했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된 듯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말투도 불분명했기에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혼 후 빚을 갚으려 병원과 식당을 오가며 일하던 서영이는 과로로 쓰러져 뇌출혈을 겪었고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센터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간호기록 카드에는 인지기능 경도저하, 정서적 불안, 신체 좌측 마비라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서영이는 여전히 우리 서영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감당했던 고통과 외로움, 저를 향한 마지막 미안함이 이제야 와 닿았습니다. 저는 매주 그곳을 찾아가 서영이의 손을 잡고 머리를 빗겨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좋아하던 라디오 방송도 틀어줍니다. 처음엔 라디오 소리에도 반응 없던 아이가 요즘은 음악이 나오면 살짝 미소 짓기도 합니다. 직접 사과잼을 끓여서 가져다주고 겨울엔 손이 시릴까 장갑도 짜서 끼워줬습니다. 손가락이 뒤틀려 장갑이 잘 맞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따뜻해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가 삐뚤빼뚤한 손으로 종이에 꽃을 그려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림 아래엔 엄마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며 매일 꺼내 봅니다. 장을 보러 가는 버스 안에서도 혼자 잠들기 전에도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용서와 사랑이 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요양센터에 보호자 등록을 하고 서영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함께 햇살 드는 마루에 앉아 차도 마시고 라디오 사연을 들으며 웃기도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감정이 가득 담긴 서영이의 눈빛을 보며 저는 매일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저녁마다 전기장판을 따뜻하게 덮고 둘이 나란히 누워 오늘 하루도 잘 지냈다고 말하며 잠드는 시간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요즘엔 제가 밥을 지을 때면 서영이가 옆에서 재료를 다듬습니다. 칼질은 못하지만 고사리를 다듬거나 콩나물 머리를 떼며 저를 도와줍니다. 어설픈 손놀림이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때론 작은 웃음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엄마가 그 사람 손 꼭 잡고 있어줄게. 이제라도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줄게. 그리고 저는 다시는 서영이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걷는 데까지, 숨 쉬는 데까지 서영이 곁을 지킬 겁니다. 어쩌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늦게야 배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매일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그 말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말을 전하지 못한 채 우리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떠오른 그 얼굴, 그 사람에게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하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푸른 나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